제가 그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 아주 짧은 강연입니다. 20분 동안 강연 듣고 로봇에 대한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전환이 되더라도 나쁘게 전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로봇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를 개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도 뭐 바하와 핸델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로봇 쪽에도 이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파더 오브 로보틱스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조셉 앵겔버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로봇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저는 재작년에 이분이 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도 한 사람이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로봇이 뭐냐 물었어요. 로봇이 뭐냐 물었는데 이분도 자기가 로봇은 뭔지 정의하기 어렵다. 근데 자기가 보면은 그게 로봇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정의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의 로봇에 대한 정의는 갖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게 로봇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자기도 로봇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로봇에 대한 정의는 이렇듯이 이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혀 로봇을 만져보지도 못한 분들도 로봇에 대한 정의는 다 갖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휴전선을 지키기 위한 경비용 로봇이고, 이건 불 끄는 소방 로봇이고, 이거는 안내 청소 로봇 이런 것들이고, 이건 휴머노이드를 닮은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라 그럽니다. 일반인들은 로봇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돌아가실 때, 저것을 보고서 로봇이라고 그래야 될까? 저게 과연 로봇인가? 또는 저보다 더 큰 로봇에 대한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로봇일까? 왜 이걸 로봇이라 그럴까? 왜 이게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 그럴까? 하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월입니다. 이거는 월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팔고 있는 로봇들이고, 근데 얘는 분명히 클리닝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리닝 청소 로봇이, 클리닝 로봇이니까, 맞겠네. 수익증이 났네요. 얘를 클리닝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청소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두 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청소기인데, 클리너인데, 백큐ම් 클리너죠. 청소기인데 로봇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로봇인데 주 작업을, 너는 청소만 주 목적으로 살아라, 평생으로 태어난 로봇입니다. 얘는. 근데 아직 이거는 아직 구현 안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구현돼 가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얘를 이제 클리닝 로봇이라 해야 되고, 얘를 이제 로봇 클리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의가 틀린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다 그냥 모아서 다 로봇이라고 얘기하죠. 이렇듯 로봇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정의를 제가 공부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움직이는 것들은 다 로봇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뭔데? 물으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로보틱스로 나눠질 거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힘, 모션 또는 힘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센싱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중요한 세 요소가 센스하고 싱크하고 액트하는 겁니다. 저는 정의를 인간과 작업을 연결하는 메카트로닉 인터페이스라고 내립니다. 굉장히 정의가 틀리죠, 그죠? 제가 내리는 정의는 틀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정의들이 틀린가, 그것들을 살펴보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정의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맞아, 그게 로봇이야 하는 정의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로봇에 대한 정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로봇은 센스하고 싱크하고 액트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로봇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가 센스하고, 그 다음에 지능의
이거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팔, 다리, 운동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로봇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로봇이라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로봇은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비스 로봇들은 다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PCA라고 하죠. PCA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봇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에 그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이 있고, 메커니즘 있고, 센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거 뭐 HRI라고 하기도 하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 또는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이 있고, 환경이 있고, 작업 수행 또는 환경 탐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로봇은 내부적으로 보면 이 5개 구성 요소, 여기서 에너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5개 구성 요소로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3개라 했는데 3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5개로 구성되어 있고, 로봇의 왼쪽에는 항상 인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작업 또는 환경이 있습니다. 로봇은. 그러니까 그 대부분 로봇 적용되는 게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외부의 3요소라 그러면은 인간과 작업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작업과 환경. 그러니까 작업과 환경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간단히 작업이라고 합시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로봇의 지능 그러면은 이 그림에도 알 수 있듯이 로봇의 지능 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지능,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 그 다음에 환경 대응 지능. 이 3가지가 로봇의 지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판단하는 굉장히 높은 지능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로봇 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건 AI 쪽에 다른 연구 더 깊이 하는 뭐 그런 연구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로봇 지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로봇 지능을 좁게 보면 이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를 비교하면은 처음에는 인간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어떤 조립 작업을 하고 있던,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든지, 인간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로봇이 적용되면은 인간 로봇 작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흔히들 생각하는 게 인간이 배제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인간이 배제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이 배제되는 작업은. 인간은 어디엔가는 있어야 됩니다. 어디엔가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 작업으로 바뀌는 게 before하고 after입니다. 로봇의 before하고 after고, 근데 이 휴먼하고 좀 틀립니다. 여기는 대문자로 썼고, 여기 소문자로 썼잖아요. 그죠? 이 휴먼은 로봇의 오퍼레이터죠.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작업도 이 작업하고 틀립니다. 이 작업은 로봇이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적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은 이게 이 3개의 세트가 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로봇이 적용될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3개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어떤 불가능한 작업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로봇을 적용할 때. 또는 뭐 인간과 로봇이 같이 어떤 협동 작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약 지금 한 1% 정도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before하고 after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로봇학이라 하는 거, 로보틱스라 하는 거는 인간과 작업이 존재하던 사회에서 인간과 로봇과 작업이 존재하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 변화를 디자인하는 거, 그게 로봇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로봇과 작업으로 3가지로 구성되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로봇의 어떤 구현 능력이라든지 로봇의 어떤 일부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도 모르고 작업도 모르는 그런 그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현의 공학적인 쪽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로봇 학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카트로닉스 학자라 그럽니다. 메카트로닉스라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모터를 컴퓨터로 제어하고 센서가 있고 하는 그 요소들을 보고 그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봇만 요것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메카트로닉스를 한다 그러면 되고요. 나는 태스크는 모르겠다. 태스크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인간과 로봇만 고려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모션 제너레이터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션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또는 태스크하고 로봇만 고려하겠다. 난 인간은 고려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어떤 픽스드 오토메이션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한다는 사람은 항상 인간과 로봇과 태스크를 다 종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디자인해 나가는 거, 그런 사회를 제안해 나가는 거, 이게 로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봇 하는 사람들은 태스크도 잘 알아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제안해 나가는 게 로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느냐 하면은 인간과 태스크를 연결하는 메카트로닉 인터페이스다라고 전 정의를 내린 게 제 정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정보 기기잖아요, 그죠? 정보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봇은 인간과 태스크를 연결하는 메카트로닉 인터페이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로봇에 대한 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왜 로봇을 사람들이 하느냐, 왜 로봇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 소설가나 영화에서 우리 로봇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로봇을 많이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이입이고 하나는 의인화입니다. 감정이입이라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뭐 굉장히 많은 로봇 관련된 소설을 쓰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영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왜 아이로봇일까? I am a 로봇이 아니고 왜 아이로봇일까? 그 이유를 쭉 찾아보면 제 추측은 이 아이는 이 중에 하나의 로봇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로봇이라고 보지 않고 이 작가가 로봇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로봇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봇을 별로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별로 로봇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의 상상력이 로봇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 콤마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로봇에 감정이입돼서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로봇을 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그러니까 이솝우화처럼 로봇을 사람과 유사한 걸로 의인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영화 속이나 소설 속에도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구분하기 어떨 때는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는 사람이 로봇 입장이 돼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또 의인화는 로봇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설과 영화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하는 데서는 이거는 지금 뭐 2010년인데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는 하진 않은데 로봇이 2시프트라 그러면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겁니다. 3시프트 하면 24시간 일하는 거고, 로봇이 16시간만 하루에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로봇의 인건비가 2010년도 현재는 이미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로봇의 들어가는 평균 인건비는. 근데 사람은 중국에서도 이제 $1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로봇화 할 수 있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휴먼 로봇 태스크를 제한해낼 수 있으면은 뭐든지 로봇화 해도 생산 코스트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점점 이제 다른 쪽으로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제조업에서 이런 거고요. 생산 분야 다른 분야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지금 뭐 지능형 서비스 로봇들 만들고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왜 로봇을 저렇게 할까? 그렇게 돈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로봇 해가지고 망한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보다도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굉장히 망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어느 산업이든지 다 그렇죠. 항상 망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왜 사업을 시작할까? 로봇 사업을 시작할까? 이런 특히 인텔리전트 서비스 로봇, 지능형 서비스 로봇 관련된 사업을 시작할까? 그 사람들 보면은 아마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든지 간에
자기가 스스로 대답해서 yes를 okay를 받아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잘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나? 내가 잘할 수 있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남들은 왜 못하는가? 나보다 왜 못할까? 남들은 왜 나보다 못할까? 세 번째 질문은 이게 충분히 매력적인 일일까? 돈이 된다든지 명예가 된다든지 뭐 사회에 기여한다든지 이게 충분히 매력적인 일일까?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은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 세 가지를 통과 못하면은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해야 하는데 로봇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거와 달리 굉장히 루즈하게 이걸 통과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로봇을 잘할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로봇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로봇을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영화도 많이 봤고 만화 영화도 많이 봤고 소설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로봇은 다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도 보면은 로봇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개발자에게 충고 한마디 하고 가십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하면서 충고 한마디. 그만큼 로봇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 친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은 쉽게 통과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다른 사람은 왜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왜 못하지? 왜 나만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왜 못할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으면 그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왜 못하지? 이 질문은 또 로봇에 있어서는 쉽게 통과해 버립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오버룰을 해 버립니다. 나는 특별해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분히 매력적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로봇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을 안 하면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로봇을 안 하면은 대기업들도 다 그렇고 로봇을 안 하면은 우리 회사는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매력적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도 쉽게 거절을 못 합니다. 거절했다가는 이거는 뭐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인식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로봇에 대한 거는 이것도 쉽게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회를 보고 로봇에 사로잡힌 사회 또는 로봇에 사로잡힌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 기자들도 로봇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기자들도.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얘기는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관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질문의 어떤 그 문을 다 통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 질문은 항상 가져가셔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로봇 퓨전입니다. 로봇 퓨전은 IT 기술이 발달된 게 로봇 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로봇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IT 기술이 발달하고 PC가 보편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게 학생들도 이제 다 로봇 만들고 가고 저희 학교에서도 로봇 학부 생겼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그런 것처럼 로봇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고 그래서 로봇 퓨전이 로봇의 문턱을 엄청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로봇이 생겼고 지금도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IT 기술을 로봇 쪽에 갖다 쓰는 겁니다. 그게 로봇 퓨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 하는 분들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로봇 만들다가 이제 온갖 분야로 다 진출하는 겁니다. 로봇이 이제 교육 분야도 진출하고 군사용도 진출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진출하고 로봇 플러스 에듀케이션, 로봇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로봇 플러스 밀리터리 이런 식으로 로봇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게 로봇 플러스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봇을 안 하시는 분들이 로봇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로봇 쪽으로. 지금 모든 지자체들은 지방정부들은 다 로봇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대학들도 다 로봇을 어떤 모양이든지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도 다 로봇을 어떤 모양이든지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심지어는 로봇 고등학교도 생겼고, 로봇 관련돼서는 초등학교부터 로봇으로 강의하겠다 그러고 있고, 유치원도 다 로봇이 들어가려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 안 하던 쪽에서 로봇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걸 로봇 러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골드 러시 있었던 것처럼 로봇 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잘 조화가 되면은, 이 세 가지 현상이 잘 조화되면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지금까지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빨리 로봇화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희망이면서 하나의 또 우려스러운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로봇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 왜 어려울까? 그게 로봇에 대한 장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은, 이게 의인화에 의한 장벽인데, 아까 소설이나 영화에는 의인화해도 됩니다. 근데 로봇 개발하는 사람은 절대 의인화하면 안 됩니다. 의인화하면은 그거는 인간의 선입견이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과학기술을 하는 데서는 의인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건데, 로봇에서는 그 착각 속에 의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쉬운 작업은 로봇한테도 쉽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로봇들, 가정이라 하는 환경이 나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환경이지만 로봇한테는 굉장히 극한 환경입니다. 로봇한테는 뭐가 어디 있을지를 모르는, 옷을 어디다 벗어나왔을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로봇에서는 극한 환경인데, 로봇의 극한 환경인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쉬운 환경이라고 로봇도 쉬울 거라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그게 의인화에 의한 오류입니다. 오히려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이게 내가 로봇이 되는 건 그거는 개발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봇을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될 때는 제 스스로가 로봇의 부품이 돼가지고, 또는 로봇의 소프트웨어 일부가 돼가지고 그 개발을 진행할 때, 그때 제일 창의적인 연구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화보다는 감정이입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작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 중에, 작업이 아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작업이 인간이 되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안내 로봇이라든지, 의료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 자체가 또 인간이 되는 고령자들, 노인을 돌봐주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로봇들인데, 그런 로봇들은 이 작업을 사용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을 사용화한다 하는 게, 인간이 뭘 원하는지, 또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사용화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로봇을 개발한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친구 같은 로봇, 이것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고, 여기 이 친구는 카나다에 사는 사람인데, 저런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외로운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어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이걸 비정상적으로 저는 봅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래도 나가서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 사람 애인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로봇 애인으로 가는 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이 됐을 때 로봇이 저를 돌봐준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비인간적이겠어요. 그죠? 사람이 저를 돌봐주도록 제가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지. 그죠? 로봇이, 제가 돈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로봇이 저를 돌봐준다는 그런 사회가 온다면은, 그거는 저는 굉장히 제가 빨리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에 대한 한계, 이건 뭐냐면은, 이제 마티아스 호로코스가 쓴 이 책에도 보면은 인간은 똑똑한 기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아이보 이런 것들이 왜 없어졌냐 하는 게 이제 인간성에 대한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한계라 그럽니다. 언캐니 밸리가 있고 메타 언캐니 밸리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에버원이라고 생성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여자 로봇입니다. 여자 로봇인데, 이 공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이 로봇이 저하고 이제 전시장에 서 있으면은 저 옆에 가서 서 있어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 여자 로봇이 자기 혼자 방에 혼자 있다면은 들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섬뜩합니다. 느낌이. 전시장에서는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섭니다. 근데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불을 탁 켜보세요. 딱 있는데 보면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언캐니 밸리하는 게 그 이쪽 축은 인간과의 유사함입니다. 인간과 유사함. 이쪽 축은 친근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고 점선은 움직이는 대상이고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건데 로봇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 점선을 따라가겠죠, 그죠? 점선을 따라가는데 인간과 유사함이 증가할수록 친근감이 증가합니다. 친근감이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유사함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면은 오히려 친근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뚝 떨어져 오히려 혐오감이 생깁니다. 섬뜩함이 생기고 그게 영화 척키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현상을 좀비들이 나오는 게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 인간과 유사하면은 굉장히 유사하면은 이 영역에 도달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섬뜩함을 느끼는 그런 겁니다. 이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것이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발달을 하면은 친근감이 올라갈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더 발달해도 친근감은 더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뭔가 저는 거부할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것이 그게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라면은 인간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도 이 영역에는 로봇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본성이 있을 거다 하는 게 저를 이제 메타 언캐니밸리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로봇은 이런 장벽들을 이해해야지 로봇이 잘 될 거라 하는 거고요. 로봇은 어떤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여러분들은 21세기 마지막까지 아마 살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로봇들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20세기에 자동차 컴퓨터를 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인데 그러니까 뭐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또 로봇이 또 충족시켜줘야 될 거고요. 지금 안마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뭐 모든 뭐 농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로봇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로봇은 인간 같은 로봇입니다. 인간 같은 로봇인데 실은 인간 같은 로봇은 로봇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꿈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힘들 때 나를 닮은 뭔가 똑같은 나와 다른 객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바쁠 때도 그렇고 내가 여기도 가고 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힘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똑같이 나의 지능을 가지고서 나의 감정을 가지고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꿈을 꾸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로봇이 등장하게 될 때 그게 한 뭐 100년 뒤가 될지 200년 뒤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간은 로봇에게 지구를 양보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이 훨씬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로봇이. 왜냐하면은 인간은 키우는데 한 20년 이상 걸리지만 로봇은 키우는데 다운로드만으로 됩니다. 다운로드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오기를 저는 로봇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좀 로봇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